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중이 여신, 문풀 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것은요. 2022년 4월 9일 시행된 소방직 국어. 아쉽게도 2022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는 소방직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치르신 시험 문제 같이 풀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으면 참 좋았겠구나 하는 목적으로 이 수업을 여러분 아마 참고도 하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수업을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면서 더 많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차근차근 문제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정말 최선을 다해 소화하면서 잘근잘근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2년 시행된 소방직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우리 그 얘기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20문제 중에서 문법이 40%. 야, 그냥 한 페이지가 쫙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전체가 문법이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문학이 전체 35%. 그래서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좀 이따 만나시겠지만 이 문학의 지문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더불어 비문학 문제가 전체 20%. 그러니까 4분의 1이 채 안 되는 비중이 출제가 된 거죠. 최근 들어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인사혁신처 출저의 문제들은 비문학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40%, 45%를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는 추세에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낮은 정도의 빈도를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휘 한자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비중이 다른 시험과 좀 달랐구나. 혹시 생각나는 직렬이 있으시다면? 군무원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군무원도 사실은 문법과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어휘의 비중이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고 또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조금 더 낮은 추세를 최근 보여왔는데 약간 변화가 있는 곳이 이 부분이기도 하죠. 살짝 군무원 문제의 스타일, 어떤 유형에서의 빈도에서의 스타일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1번부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표준어로만 묶인 거 우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표준어 하잖아. 1번. 웃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먼저 규칙 생각해야죠. 위, 아래가 있을 때, 즉 위에 대응하는 아래의 개념이 존재할 때는 위에다가 시옷을 표기해서 위시옷. 사실은 그러니까 사이술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럴 때 뭐라고 쓸 거게? 우시옷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다만 분명히 위아래가 존재하는데 이 뒤에 위에 뒤에 등장하는 글자가 된소리거나 즉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의 어떤 표기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거센소리라고 얘기하는 키읔, 티읒, 피읒, 치읒의 소리가 오면 이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위로 표기한다는 원칙이 있죠. 다시. 그러니까 위아래가 존재하면 위 꼬라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뒷글자가 된소리와 거센소리일 때는 시옷이 없다라는 차이점만 갖는 것이고 다만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시옷.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위에 돈이 따로 있고 아래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썼구나? 우시옷 돈이라고 맞게 썼구나. 그러면 어른은 위에 계신 어른 존재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구나. 아래 어른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겠구나? 어른이라고 써줘야죠. 네가 X가 되군요. 옷은 어디 있는 옷도 있고 위에 있는 옷도 있고 아래에 있는 옷도 있죠. 그러니까 뒤에 글자가 된소리 원소리 아니니까 뭐라고 썼구나? 위, 시옷 원칙을 지키고 있구나. 슬픈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배. 여러분은 어떤 배가 더 볼로? 자, 위에 있는 배도 있고 아래에 있는 배도 있죠. 그래서 위, 아래가 존재하고 네가 된소리 원소리 아니니까 뭐라고 썼구나? 위, 시옷, 배. 당연히 뭐가 존재해요, 여러분? 아래, 시옷, 배가 존재하겠죠. 너는 뭐가 왔네, 여러분? 된소리, 쌍지읒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군요? 시옷이 없어야죠. 물론 아래쪽 존재하지만 된소리가 왔으니까 위쪽이라고 써야 해요. 너는 마을, 무슨 마을도 있어요? 아래는 마을 존재하죠. 그러니까 네가 위, 시옷이라고 잘 썼구나. 윗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치아는 이라고 쓰지 않고 니라고 쓰죠. 당연히 뭐도 있어요? 아래, 시옷, 니가 존재하죠. 입술, 무슨 입술, 무슨 입술? 윗입술, 아랫입술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위아래 있구나. 입술에다 시옷 표기해서 위, 시옷 맞게 쓰고 있고 무슨 소리가 왔구나? 거센 소리.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시옷이 없어야겠죠. 당연히 위층 반대 뭐도 있다? 아래층. 정답은 너를 찍었어야 하고요. 그러면 4번 윗넓이. 자, 운목 윗자리 누가 문제일까? 그치, 운목이 문제예요. 뭐가 있어요?
아랫목이 있거든. 아랫목 좋으세요? 윗목 좋으세요? 아랫목이 더 따뜻하죠? 네가 아궁이에 더 가까운 부분이 아랫목이고 반대로를 시옷 윗목이라고 써야 되는데 운목이라고 써서 네가 에러가 된 거구나. 윗자리 반대 아래 존재할 것 같고 윗넓이 반대 아래 존재할 것 같죠? 네가 된소리가 된소리 아니니까 시옷으로 표기했구나. 정답은 3번. 머릿속에 공식 반드시 정리해야겠네. 위아래가 있으면 위 형태가 있어야 돼. 다만 뒷글자의 싹이 된소리가나 거짓소리면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구나. 정답은 2번 찍었어요? 정답은 3번 찍었어요. 자, 2번 문제 갑시다. 자, 2번 문제 우리한테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틀린 것, 에러를 잡아내러 가볼게요. 1번. 그는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놓쳤구나? 4번. 항상 그때마다 놓쳤어. 슬프다. 그죠? 우리말 명사 뒤에 다시 명사가 오고 접사 이를 붙이면 뭐로 파생? 부사로 파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는 접사가 되는구나. 그런데 명사 이는 부사가 되면서 무슨 뜻? 명사마다의 의미를 갖게 되지. 그러니까 품사는 부사가 되고 의미는 명사마다. 그러니까 층마다 만들면 일, 그죠? 일마다 만들면 일. 물론 하나하나마다도 역시 한일자를 쓸 거니까 일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구나? 번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번이. 그렇지. 그러니까 번이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이고 그 명사 뒤에 다시 번 붙이고 이에서 매번이라는 뜻으로 잘 썼네요. 4번. 경찰이 오자 그의 행동은 달라졌어. 어떻게? 눈에 띄게를 펼쳐보자. 시작. 눈에 뜨이게. 기본이 뭐구나? 눈에 뜨이다. 그러니까 눈에 뜨이다 란 너를 눈에 띄게로 잘 활용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네. 싫던지 좋던지 간에 따를 수밖에 없다. 기다리던 해가 뜨자 금세 주변이 환해졌다. 몇 번 X학스라구나? 2번 X 여러분. 자, 금세 펼쳐져요. 시작. 금시에. 금방이라는 뜻의 금시에 우리가 금세라고 쓸 거고요. 살짝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긴 하지만 금사이는 물건값, 시세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금사이라고 쓸 거지.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던지는 언제 쓸까? 던지. 그쵸. 네가 의미상 과거의 의미일 때는 던지를 쓸 거고 네가 의미상 선택이 되면 뭐라고 쓸까? 하게 든지. 그러니까 던지는 과거일 때 쓰고 든지는 선택. 그러면 문맥의 의미를 살펴봐야겠구나. 싫다, 좋다 이 둘 중에 하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 뭐구나? 선택. 그러니까 뭐 써야 해요? 든지, 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의 의미로 쓰고 있으니까 든지가 와야겠구나. 정답은 몇 번이 에러 학스라군요? 2번 기억해야겠어요.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띄어쓰기를 묻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올바른 거. 자, 띄어쓰기 기준은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다만 누구만? 조사만 한 말에 붙였습니다. 이지요. 그러면 4번 고민을 하다. 그러면 할수록 하다에 리을수록 어미가 와 있고요. 답 뒤에 이 답이 나오다 부정했다 뭐라고? 나오지 않았다. 본용어 보조원 관계. 어로 연결된 한관관계가 아니죠. 뭐 해야 해요? 띄어 써야죠. 몇 번 정답이네. 4번 정답이 확실해요. 그러면 3번 뭐가 문제게요? 그쵸. 일단 첫 번째 여기 확 나가리죠. 이곳, 그곳, 저곳. 하나의 합성 대명사가 되었어. 합성어야. 그러니까 띄어쓸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거 뭐가 있네?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일 때 뭐? 지는 뭐다? 의존 명사. 그러니까 지를 반드시 띄어쓰게 했었어야 해요. 더불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한참을 달렸다. 땡큐하라고 확 나온 거죠. 뭐죠? 조사. 체언 뒤에 조사. 얼마든지 영거푸 붙였어야 해요. 그러니까 에러가 되고요. 더불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뭐가 문제게? 사실 너 정도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 보다는 보다 멀리, 보다 넓게 라는 뜻의 부사다. 아닌 것 같죠? 그럼 뭐구나? 그보다 좋은 방법. 그러니까 이때는 그라는 체언, 대명사 뒤에 붙어있는 뭐구나? 조사로 보시는 게 맞죠. 무슨 얘기냐? 우리말 보다는 너보다, 나보다 할 때 체언 뒤에 붙여서는 뭐도 있고 조사도 있고 보다 멀리, 보다 넓게 라고 할 때 쓰는 부사 보다도 있는데 지금 나온 문장은 의미상 보다 좋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의미상 체언 뒤에 주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는 거죠. 살짝 그래서 1번이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죠. 정답은 4번을 찍었어요. 계속 가볼까요? 4번 문제 가볼까요? 4번 문제는 기역, 니은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동일한 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품사 일단
품사 중에 통용되는 품사가 있죠. 두 가지 품사를 갖는 경우가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있다. 우리말 있다는 자 본용언 보조용언일 때 차이가 생기죠. 일단 우리말 본용언일 때 있다는 품사가 두 가지. 네가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어서 문맥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동사? 네가 문맥에서 거기 있어라 명령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거기 있자 라고 청유가 가능한 경우거나 아니면 시간의 경과. 그래서 이틀 있으면 시험이에요 라고 시간의 경과를 얘기할 때는 동사. 그러면 언제 형용사냐? 즉 이 경우의 수가 아닌 의미상 없다의 반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진 않지만 99% 없다의 반대가 되죠. 돈이 있다. 반대는 돈이 없다. 그죠? 돈이 있어라! 명령할 수가 없고 돈이 있다. 그럼 이때 있다는 뭐가 되는구나? 형용사. 다만 우리말 보조용어는 언제 쓰냐면 먹다 뒤에 붙여봐요. 먹고 있다. 졸고 있니? 졸다 뒤에 붙여서 뭐라고요? 졸고 있다. 이때 있다는 뭐구나? ing.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를 갖는 보조 동사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네가 보조용어일 때 이런 쓰임을 갖는구나. 그러면 집에 가 있어라. 친절도 해라. 뭐 했구나? 명령. 그쵸? 그번에 동사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여러분은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자, 반대가 없다야. 그럼 품사가 뭐구나? 형용사. 그러면 두 번째. 우리말 내일이라는 녀석. 즉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의미상 해가 내일은 뜰 것이다.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자, 이 내일은 체언 뒤에 조사로서 의미가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어? 내일 뜨다. 그치? 그러니까 이 은은 보조사거든. 보조사는 붙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의미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네가 문장 성분 판별에 도움이 썩 안 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뜨다를 꾸미고 있는 이 내일은 뭐구나? 부사야. 그러면서 부사이자 부서 역할 하고 있죠. 그런데 내일 희망. 사실 이 의도 물론 생략이 가능하지만 의라고 붙여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희망을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체언이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내일은 정체가 뭐가 되는구나? 명사. 그래서 살짝 여기 조금 어려웠지. 체언 뒤에 조사라고 생각했다면 살짝 헷갈릴 수가 있었거든. 그런데 보조사는 체언 뒤에 조사로서의 자격보다 빼버리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른 격을 대입한다면 좋은데 사실 여기 격이 들어갈 만한 게 없죠. 그냥 내일 뜨다야. 내일이 뜨다. 내일의 뜨다. 내일을 뜨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가 내일 뜨다. 부사 역할을 했구나라고 판별할 수가 있고 내일 희망. 물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관형 격조사를 넣어주면 훨씬 더 의미가 자세해지죠. 그러면서 내일의 희망. 뒤에 너를 꾸미고 있는 체언 뒤의 조사.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했구나. 적. 참 연습 많이 한 녀석이기도 하죠. 우리말 적이라는 녀석은 접사. 앞에 한자어만 올 수가 있는데 이 적이 붙는 말은 품사가 문맥 안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 임무라고 말할 때랑 국가적인 임무라고 말할 때랑 가급적 빨리라고 말할 때 이 적이 붙는 말의 품사는 다 다른 경우의 수.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 품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국가적 임무, 체언을 꾸몄어. 이때 국가적의 정체가 관형사라면 뒤에 조사를 취하고 있는 너, 체언 뒤에 조사거든. 그러니까 이때 국가적은 명사가 되고 가급적 빨리라는 부사를 꾸미고 있는 너의 정체는 뭐다? 부사지. 그러면 다시 가서 합리적 판단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때 합리적은 뭐겠네? 관형사가 될 거고 뒤에 합리적인 조사를 취했구나. 그럼 넌 뭐구나? 체언 뒤에 조사니까 명사가 돼서 역시 다른 품사가 되었구나. 답은 되게 명백하죠? 사실 여기까지 읽는 게 힘들었죠. 그죠? 물이 막다. 너는 다가 붙는 말이 확실하고요. 다만 동작이야 동작이 아니야? 동작이 아니야. 상태야. 그러니까 형용사 맑은 하늘 관형절로 와 있죠? 뭐가 뭐하다? 하늘이 막다의 뜻이니까 당연히 품사가 뭐겠네? 형용사가 되겠지. 정답은 4번을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품사가 통용되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구나. 뭐 이런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고 있네요. 정답은 4번.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기억 디귿 중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것. 뭐 이런 문제를 줬어. 객체. 문장에 뭐하고 뭘 높이죠? 목적어와 부서. 그러니까 원래는 을을 자리와 에게 오는 자리를 높이는데 이 사람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 에게 안 쓰고 뭐 쓰게? 깨 쓸 거죠.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갈까? 모시고 병원에 갈까? 모시다 할 거고 할머니를 만나다 할까? 뵙다 할까?
줬다 할 거고 할머니에게 주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할머니께 뭐라고 드리다 라고 할 거고 할머니께 묻다 어색합니다. 뭐라고 할까? 할머니께 여쭙다 여쭈다 사실 뵙다와 뵈다가 복수 표준어고 여쭙다와 여쭈다가 복수 표준어이기 때문에 네 가지 다 해당 사항이 있고 각각 또 얼마든지 가능하며 우리는 이 용언이 쓰인 자리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죠. 뭐밖에 없네요. 모시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장에서 선생님을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선이라는 주어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네 가지 용언을 썼구나. 정답 몇 분밖에 없네요. 1번. 그럼 여러분의 질문. 자, 이 모시다의 시는 주제 높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신 차려 조심해야 되고 다만 오시네 오세요 다른 말 뭐죠? 오셔요 에는 뭐가 들어있구나? 시. 그러니까 주어. 선생님께서 오시다. 더불어 선생님이 어서 오시다. 역시 선생님을 높여주고 있는 무슨 높임? 주체 높임이 될 거고 우리말 무슨 높임은? 상대 높임은 어디 있어요? 모든 문장에 다 들어있고 자 온다 다로 끝났다 무슨 체구나? 해라 체가 될 거고 오시네 반말 오시네 요 그러면 존댓말 그러면 요 붙였으니까 해요체 없으니까 무슨 체? 해체가 될 거고 어서 오세 어서 오셔 해체 그런데 어서 오셔 요 무슨 체? 해요체가 될 거고 영선아 너도 어서 와 아로 끝났죠 그러니까 무슨 체? 해체가 되겠지 그래서 상대 높임은 다 있어 다만 우리한테 지금 물은 게 객체만 물었으니까 몇 분만 찍으면 되겠네 1번 복습하느라 블라블라 선 넘고 왔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6번 문제 가보죠 자 6번 문제 뭘 묻고 있는지 봅시다 다음 문장 중 사동 표현인 것 사동이 뭐죠? 주어가 나와서 시키다야. 그러니까 사신사, 천사로 외우시든 사신으로 외우시든 뭔가 시켜서 동작을 하게 하는 게 사동이죠. 그런데 1번 쥐가 고양이를 물었다. 아니 이 동작을 누가 해? 얘가 해. 우리랑 뭐라 불러요? 주어가 동작했다. 무슨 문? 주동문이에요. 물론 주어가 스스로 했으니까 능동문이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어. 지금 이 문장은 어떤 문장에 반대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동작했구나. 답이 아닌 건 확실하죠. 4번 정우에게 아름다운 경치가 뭐라고? 보였다. 일단 뭐가 보이시죠? 보이었다. 그치? 그런데 이 엇은 과거니까 지워버리고 원래 보다 그러면 경치를 보다. 그런데 경치가 원래 보다에는 목적어가 필요했는데 목적어를 사라지게 한 이가 와 있죠? 경치가 보이다. 시킨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지. 그러니까 뭔 동이구나? 피동. 그렇지? 그래서 네가 의미상 경치를 보다 라는 주동 능동문을 지금 경치가 보이다 라고 피동으로 바꿨구나. 답 찍어서 몇 번 정답이구나? 2번 정답이지. 그치? 모닥불이 눈을 뭐하게 하고 있어? 개하다 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녹다 원래 스스로 녹다 눈이 녹다인데 목적어를 취하게 하는 이히리기가 와 있구나. 그래서 눈을 녹게 하다. 여러분 감 잡았죠? 이히리기는 먼동도 있고 먼동도 있어.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히리기가 사동으로 쓰일 땐 반드시 뭘 취한다? 목사님, 그치, 목적어를 취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면 사동이고 피동은 대부분 뭘 취하지 않는구나.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히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목적어의 유무로 판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살짝 둘을 다시 비교하면 똑같이 보다에 이 들어있고 녹다에 이 들어있는데 경치가 보이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았어. 더불어 눈을 녹게 하다. 목적어를 취했구나. 네가 사동, 의미상도 개하다. 하게 하다, 시키다 의미. 그러니까 2번이 확실하고요. 다만 이히리기 말고 사동에는 좀 더 있죠. 뭐가 있죠? 이히리기 우, 구, 추, 이키, 으키, 에 라는 접사가 있어서 사실은 이 우구추와 이키, 으키에는 너무 쉽죠. 100% 원동이 확실해. 사동. 다만 이 사동과 피동이 이히리가 겹치니까 목적어, 목사님 꼭 기억해야겠다. 이것의 유무로 사동과 피동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쉽구나. 더불어 장난감을 정리하다. 그랬으면 내가 정리하다. 주동, 능동일 텐데 그 장난감이 뭐가 와 있군요? 되다 라는 피동 접사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명백하게 먼동문, 피동문.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7번 가보자. 7번 가봅시다. 7번 문제는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 야, 재밌는 문제네요. 1990년생 스페인 청년 보나르도. 야, 9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저랑 나이가 똑같네요. 자, 그는 누구구나? 보나르도. 그치? 보나르도를 가리키고요. 그는 뒤에 조사가를 붙여 있고 너 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켰죠? 그러니까 보나르도 명사를 대신 받은 뭐? 대명사. 근데 나도 아닌 나 1인칭. 너도 아닌 너 2인칭. 제3자 몇 인칭? 3인칭 대명사.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아무나 조각할 수 없는 훌륭한 작품을 장착하였다. 부럽군요. 자, 아무나라는 말은 의미상 무슨 뜻이야? 아무도 조각할 수 없어.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데 보나르도만 한 거야. 그러니까 보나르도를 빼면 아무도 정해진 대상이 없죠. 정해진 대상이 없는 걸 뭐라 그래? 부정칭. 그래서 부정칭 대명사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 그래놓고 장애를 지니고 있는 그는 9살에 처음 조각을 시작하고 그 이후 자기만의, 다른 말로 바꿔줄래? 그치, 보나르도만의. 그러니까 보나르도를 또 쓰는 걸 싫어서 그걸 지양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그 말을 다시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제기 대명사. 영어 쓰는 셀프를 붙여서 얘기하죠. 더불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야? 보나르도. 너무 혹술하네. 그럼 네가 답인가 봐. 과연 그의 천재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러분, 알 때 이런 질문을 할까? 모를 때 이런 질문을 할까? 모를 때 하지. 그러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천재성이라는 말은 정말 이상한 무식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상 어디인지를 모를 때, 가리키는 대상을 모를 때 사용하는 말이구나. 모르는 게 뭐야? 알지 못하다 미지칭. 그러니까 미지칭 대명사라는 설명은 옳았는데 뒷동네가 이상한 헛소리를 해서 나가리가 됐구나. 몇 번 정답이구나? 4번 정답. 너를 찍었어야 하는 아주 재미있는 대명사 관련 정리하기 참 좋은. 그러니까 나 1인칭, 너 2인칭,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는 몇 인칭? 3인칭. 그런데 3인칭 중에 여러분 살짝 기억하셔야 될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뭐라고 불렀구나? 부정칭. 몰라요를 뭐라고 불렀구나? 미지칭. 더불어 앞에 나온 말을 다시 받아서 설명해 주는 걸 뭐라고 불렀구나? 제귀칭이라고 불러. 살짝 유동이가 시험이 좋아하니까 꼭 복습을 해두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8번 문제 가봅시다. 8번 문제 가볼게요. 8번은 한국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야,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줬어요, 여러분. 자, 1번. 우리말 무슨법이 매우 발달했다. 높임법. 세 가지가 있죠. 주어를 높여. 주체 높임. 그렇지. 목적어나 부사를 높여. 객체 높임. 상대방에 따라 높이는 것도 이 높임이고요. 반말, 낮추는 것도 이 높임이죠. 무슨 높임? 상대 높임. 세 가지나 있을 정도로 발달했어요. 더불어 문법적인 의미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 다른 말로 너를 형식 형태소. 다른 말로 종속 형태소. 그러니까 앞에 오는 실질적인 말에 딸려있기 때문에 실질에 반해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앞에 있는 것이 주인이라면 뒤가 종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속 형태소라고도 하고 이 형태소는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해. 뭐 있죠? 조사, 어미, 접사가 매우 발달해서 사실 우리 문법 공부할 때 이 조사, 어미, 접사를 정복하면 문법이 굉장히 쉬워진다. 수업 때 얼마나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불어 본 적이 있죠? 우리말 어수는요. 물론 여기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해서 SOV라고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철수가 밥을 먹다이지만 먹다 밥을 철수가 얼마든지 어수는 자유롭지만 일반적인 문형 그러니까 주어가 맨 앞에 오고 목적어가 그 다음에 오고 서술어가 뒤에 오는 SOV 어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땡큐했죠? 우리말에 뭐가 없어요. 접속사도 없고 더불어 관계 대명사라는 게 없어요. 선생님 접속사는 있는 거 아니에요? 명칭이 다르죠. 뭐라고 불러요? 접속 부사.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뭐 이런 애들을 부르는 명칭은 접속어가 아니라 사실은 접속어라는 말은 인정을 하는데 접속사라는 품사 자체가 없죠. 그래서 접속 부사라고 불러줘야 발음 명칭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에러가 됐군요. 자, 계속해서 9번 가봅시다. 9번 문제 가봅시다. 9번 문제는 시문제인데 우리한테 문제를 지금 줄 때 보기를 주었어요. 그래놓고 보기를 고려할 때 윗글에 대한 감성어 적절하지 않은 일단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일단 문두를 읽었죠. 보기를 고려해라. 적절하지 않은의 세모 표시를 딱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치? 제목 확인해야지. 뭐가?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제목의 시가 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보기를 이제 읽어야 합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자연의 질서는 반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됨으로써. 그쵸. 자연이라는 건 계속 똑같지. 근데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겨울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와요. 또 이제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이 오고 다시 뭐가 와요?
봄이 와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반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 재현됨으로써 항구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영원한 가치. 그럼 뭐가 있겠니? 자연. forever. 그러니까 네가 영원한 것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특히 시에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누구의 삶? 인간의 삶.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렇죠. 우리는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뭔가 그려진다면 그 반대, 즉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는 게 뭔겨? 자연인겨.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의 공간과 좀 다르다. 얘는 계속 반복되고 재현되고 그래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간의 삶과 대비되는 존재로 등장한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면 사실은 이 시를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 왜? 아니 보기가 설명해 줬거든. 여러분 1번 산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OX 삑! 산은 인간의 공간이 아니잖아. 자연의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해? 이상적인 공간. 여기 나와 있는 뭔가 반복, 지속, 재현, 항구적 가치라고 설명했어야 바른 설명이 됐겠지. 1번 나가리가 확실해요. 그럼 2번. 아마 이 시에 피다와 지다가 나오나 보죠? 여러분 핀다면 뭐예요? 치겠죠. 친다면 뭐예요? 피겠죠. 뭐 이게? 반복을 통해서 자연의 영속성, forever 피고 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치? 3번.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 그러니까 이 시를 노래한 화자가 꽃이 저만치 그러면 누구와의 거리야? 화자와 꽃과의 거리. 당연한 얘기지. 4번. 가을, 봄, 여름. 이상하죠? 원래 어떻게 해야 해? 봄, 여름, 가을인데 굳이 가을, 봄, 여름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 운율감과 동시에 뭔가 얘네들이 뭐 한다? 순환. 계속 돌고 돈다.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니까 계속 돌고 도니까 순환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작품의 1년에도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마지막에도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라고 앞과 뒤에 동일한 말을 넣어서 강조했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사실 20년대를 대표하는 이 김소월의 산유화는 시인마다 해석이 다 달라.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저만치, 약간 저만치 보고 왔잖아요. 이 저만치에 대해서 정말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시인들이 다 한마디씩 다 했어요. 다 다른 소리를.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정말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아주 쉽진 않은데 근데 동일한 가치가 있거든요. 시 한번 보고 올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피어난 건 생성, 뭔가가 시작됐죠. 그런데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lonely. 그러니까 뭔가 외로움의 감정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놀아내.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일단 이 새가 뭐예요? 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새가 울겠어? 화자가 울겠어? 그러니까 화자가 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뭔가 이입해 놓은 것 같고 그러므로 꽃이 혼자 피어 있는데 근데 이 새가 꽃이 좋아 산에 살아. 그러니까 뭔가 이 산에 사는 이 새, 지금 이 새들이 무리인 것 같지 않고 뭔가 약간 한 마리? 이런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짝 어떤 감정 깔려 있어요? 외로움이 깔려 있죠. 그런데 다시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아까 피었던 꽃이 뭐 하고 있어? 지고 있어. 근데 이 꽃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겼다가 다시 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뭐는 뭐 하는 가운데 그치, 이 우주, 자연, 영원히 순환하는 가운데 그럼 여기 와 있는 이 새는 뭔 것 같아? 인간을 상징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금방 사라져가는 어떤 인간을 살짝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했다는 거죠. 뭐가 됐든 이 시를 뭐라고 다들 똑같이 푸냐면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 뭐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사실 이 시를 보고 우리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이끌어내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이 시가 고독함과 관련이 있어, 외로움과 관련이 있어 들어두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자연, 영원한 우주 속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 뭐 이런 걸 노래하고 있는 시래요. 멋지죠? 멋진가? 정답은 몇 번째 같군요. 1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보기를 먼저 봐야 돼. 보기 안에 답이 있다. 여러분 살짝 옆에다가 공식. 문학 문제에 보기가 붙어 있다면 그 보기에 답이 있다 라고 기억해도 충분하겠다. 이죠. 정답은 명백하게 1번. 계속 가볼게요.
자, 10번, 11번 문제 가볼게요. 10번, 11번 문제는 문학 문제가 두 문제가 연거푸 딸려있어 살짝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번에 확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의 수는, 이번 시험 경우의 수는 한 번에 풀리는 경우의 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뭐군요? 채만식의 태평천하.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윤직원 영감 아버지가 그죠 여기 등장하죠. 첫 장면에 등장하는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화적대에게 당한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고 자기를 잘 살게 하는 역사가 좋은 역사다라는 나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말이냐? 일제치하인데 태평천하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제목 자체가 일제치하를 태평천하라고 이해했으니 사실은 일제치하 태평천하가 될 수가 없거든. 무슨적인 제목이구나. 반어적인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고요. 몰랐다면 자 10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문학이야. 문학 문제가 아닌 거죠. 윤직원 전체 4개가 윤직원과 관계 있는 선택지가 나왔어. 1번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가 화적대에게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첩달락해서 이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2번 윤직원 영감은 종학이가 경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종학 인물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3번 윤직원 영감은 군섭이라는 종수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지. 4번 종수는 윤직원 영감과 심적으로 가까운 사이인지. 그러면 종수랑 누가 친해야 해? 윤직원 영감이 친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겠지만 이 나와 있는 이 대목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윤직원 영감이 누구한테? 종수한테 막 야단을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말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11번 윗글의 서술 상태로 적절하지 않은 바로 풀 수 있죠. 인물 간 대화 장면. 거의 주어진 지문의 전부가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야. 그러니까 대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텔링, 쇼잉, showing, 보여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생생하죠. 그래서 더불어 인물의 구어적 표현, 그러니까 바로바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께로, 아글씨 뭐 이런 입말의 어떤 표현을 그대로 남고 있어. 그러니까 구어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될 텐데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호의적인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나가 없거든. 그러니까 1인칭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마음도 생각도 다 읽어주니까 뭐구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은 인물, 뭐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4번 발화의 양을 달리하여 인물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4번에 별표라고 싶네요. 자, 발화의 양이 뭐죠? 말한 양. 그러니까 말한 양을 달리해서 인물의 태도. 지금 윤직원 영감은 말한 양이 굉장히 대사양. 드라마라면 대사가 엄청 많아.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구? 종수는 그냥 반응 정도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누가 되게 격노하고 계시고 윤직원 영감 격노하고 계시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종수는 뭔가 언짢고 속상한 어떤 태도일 것이다 라고 짐작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찍어야겠네. 3번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맞게 확인한 것만 1번, 2번, 4번이니까. 그러면 아마 서술자가 이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 태도가 아닌가 보죠. 그럼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망진 자는 호이 아니라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호다. 진시황이 꿈을 꾸죠. 바로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나라의 모든 점쟁이를 다 모아놓고 야 망진 자가 호야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풀이라. 그런데 모든 점쟁이가 다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이 망진 자는 호 할 때 이 호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 오랑캐란 뜻이니까 임금님 이 만리장성을 쌓으셔서 이 오랑캐 호를 방어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진시황이 또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런데 결국 진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호해라는 이 진시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윤직원 영감이 그렇게 화적대한테 당한 이 아버지의 추억 때문에 일제에 빌붙어서 돈을 계속 축적해가는 그런 인물 수전으로 등장하거든. 그런데 정말 막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자기의 손자 종학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결국 그 종학이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런 의미심장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윤구, 그러니까 자기는 별명이 윤두꺼비였고 아버지 별명은 이제 말대가리셨네요. 재밌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 화적의 손에 아버지가 무참히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체 옆에서 노적, 쌓아놓은 막 단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막 충천할 때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냐 라고 우리만 빼놓고 망해라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여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느낌 빡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타고 있는 노적들이 남이 옆에 이 지금 윤직원 영감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 장면에 잠깐 스탑한 다음에 이런 때가 있겠다요. 참 이런 선언이었겠습니다. 라고 해서 뭔가 끼어들기, 즉 편집자적 논평이 뭔가 등장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가 이어졌구나. 편집자적 논평이 이어졌구나.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과연 뭔가 일제에 빌붙어서 이 아버지와 달리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들려줍니다. 그래놓고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시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몸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소내비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이게 야단을 치는 것 같죠? 안 식구가 있는 터라 점잖게 경소내비지요. 그럼 평상시는 너 종수!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가 아마도 이제 손자한테 야단을 치신 것 같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야단을 뭐 한 사람이군요. 많이 맞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 튀어. 들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죠. 그러니까 형제인데 지금 네 아우가 훨씬 낫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형을 막 야단치고 있는 중이야. 종학에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거짓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또 이제 아이가 안 알고 사실이 맞는지 묻기도 해.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남으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 그 목적한 경부가 돼야 할 까지고서. 응? 그래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경무는 경찰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마음은 이 경찰관 된 손자를 경찰서장까지 이제 올려놓고 싶으신 거네요. 계속 가보죠.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바짝 체리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한 거냐?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 서기를 댕기고 있담. 남북으로서 어쩔 티여? 응? 전라도 사투리인 것 같아. 그죠? 더불어 뭐라고 하냐면 군석이인데 빨리 군수가 돼야 한다라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치 군수 되고 경찰사람 되고 하면은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하는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들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도 상관없어야. 파리의 족통만치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속어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봐서 사실 이 윤직원 영감의 이런 대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 윤직원 영감이 되게 교양 없다. 그래서 살짝 희화화 웃기게 보여주고 싶은 목적도 깔려 있고요. 더불어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들 좋고 너들 후광이지 뭐. 사실은 이 말 이면에 뭐가 있어요? 자기도 뭔가 자기 손자가 경찰서장 되고 군석이 되면 좋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허세를 부려보고 싶은 마음이 살짝 깔려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계속 윤직원 영감 말하고 대답 네. 그죠? 또 말합니다.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걘 된 놈이야. 그놈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나를 자별하게 특별히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해프게 쓰기는 하는가 부더라마는 그것도 흑기사 내게다 대면은 너한테 비교하면 안 쓰는 셈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거지만 말고서 제주 때만 7월 양이면 돈을 줘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500원 꼭 쓸 데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두 말 안고 보내주었다. 애정이 아주 각별하죠. 근데 굉장히 뭔가 이 종학에는 이 할아버지가 믿고 있는 게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답을 잘 찍고 왔네요. 자, 왜 그래 내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다시 확인할까? 종수는 윤직원 영감과 심리로 가까운 사이일 수가 없어 보여. 굳이 넣자면 종학의 정도가 해당 사항이 있어 보이죠. 11번 서술상의 태도를 적절하지 않은 거. 서술자는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명확한 대목은 어디일까요? 순간순간 작가의 개입이 살짝씩 있는데 특히 우리 앞에 대목에서 뭐 있냐면 이미 반세기 전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윤직원 영감을 까고 싶은 뉘앙스가 쫙 깔려있다는 거죠. 살짝 이 부분이 어렵긴 했는데 나머지가 너무나 정확한 내용이어서 3번을 찍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찍었네요. 12번 가봅시다. 자, 12번 문제 가봅시다. 12번 문제는 비문학이에요.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놓고 이 중에 3개는 적절하고 하나가 따로 노니 그놈을 잡아내어라. 1번.
글쓴이는 경쟁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경쟁 동그라미 하시고 강자의 이익 대변한다고 생각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2번 글쓴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협력이다. 자, 공정한 경쟁을 전제 조건 묶어주시고 협력 몇 줄 정도 하시고 3번 글쓴이는 서로를 인정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쟁의 가치. 자, 경쟁의 가치 묶어주시고 뭐를요? 서로를 인정하는 긍정적 상호작용, 얘를 경쟁의 가치다라고 보고 있는지. 4번 글쓴이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경쟁의 불가피성 묶어주시고 불가피가 뭐죠? 불가 끊고 피할 수 없다. 경쟁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깔아놓고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자, 공정함부터 고민해야 한다. 묶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가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경쟁이 왜 이렇게 부정하고 반대하냐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해친다라고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죠. 효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배시한 채 결국 강자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치?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경쟁 싫어라고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경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효율성과 적자 생존 이 법칙을 강조한 거야.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다 도외시해버리고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해서 경쟁 싫어 반대하는데 아주 중요한 접수가 뭐가 나네요.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하는 거죠. 답이 너무 쉬웠다. 몇 번 나가리 확실해. 1번 나가리. 그치? 글쓴이는 경쟁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지 않은 거지. 그치? 그러나는 역접이잖아.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외치는 거죠. 가볼게요. 자, 이렇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강자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에는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긍정적 상호작용, 즉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의욕과 노력, 야 너도 열심히 해, 나도 열심히 할게 라고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긍정적 상호작용, 되게 좋게 평가했네요. 2번 글쓴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제 조건을 뭐라고 깔고 있네. 그치? 협력이라고 깔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이 뒤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죠? 3번 글쓴이는 서로를 인정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쟁의 뭐요? 가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 계속 한번 가볼까요?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하려는 약육강식의 비정한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다시 또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제사회다.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하른다 라고 약육강식에 비정하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회가 경쟁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 즉 always 항상 뭐였다? 경쟁사회였다. 그러니까 경쟁사회라는 건 이렇게 요즘 들어서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 어느 순간, 어느 시기, 어느 장소를 찾아봐도 다 경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만 있다면 이 사람은 경쟁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죠? 계속 가보죠.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공정한 룰이 있다면 경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이미 동서고금에 있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 너무 땡큐 했어요.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불가피한 거야. 이미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 어떻게 공정하게 경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어. 4번 글쓴이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2번과 3번이 명백하게 그 워딩 자체를 우리가 딱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아서 2번, 3번 맞는 진술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1번이 나가리가 확실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역적관계. 우리 시험이 가장 좋아하는 접속어이고 앞과 뒤가 반대 뜻을 갖는다. 크다 그러나 크지 않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대변한다 그러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답은 땡큐 1번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가볼게요. 13번은 역시 비문학,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불일치를 물었어요. 1번, 비슷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2번, 다양한 책의 종류를 예시, 예 1, 예 2, 예 3, 이그젬플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독서의 목적과 가치, 이런 목적, 이것을 위해서 독서는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게 나오는지. 3번, 질문을 던지고, 이건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죠? 어디 있어요? 첫 문장,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당연히 뭐 있을까? 답했겠지. 그런데 물음표를 첫 문장에 제시한 이유가 뭘까? 그쵸. 영어라면 다양한 카메라 기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강조해 줄 수 있는데 이 종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독자의 호기심, 여기 좀 봐주세요 로 이 물음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명백하게 맞는 짓이래. 지워야 해. 그러니까 삼지선다가 돼버렸어요. 4번, 쉽고 생생한 비유. 비유의 동그라미 한번. 여러분이 아는 비유에 뭐가 있을까?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지규도 있고 A는 B다 라는 은유도 있겠죠. 그러면 찾아봐. 어디 있게? 그치. 거기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이. 듯이 동그라미 한번. 해야 할 때도 있고. 더불어 그 앞에도 있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뭐라고요? 소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죠? 지규.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책을 읽는 방법을 설명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곤지. 한번 읽어볼게요.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서 물고기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이건 재밌는 표현이다. 그렇게 책을 읽어야 할 때도 있다 라고 책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 확실하네.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구나. 그러면 비슷한 구조를 지닌 문장 혹시 보이세요? 바로 그 앞에 있다? 사실은 그 방금 읽은 그 내용도 그렇죠. 소처럼 이래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이러듯 이러야 할 때도 뜨고 있고. 통사 구조가 짝이야. 뭐죠? 대구법. 그 앞으로 가시면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점은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되고,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도 없고, 자,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부터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짜임이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된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네. 예시가 없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독서의 목적과 가치를 뭔가 강조한 내용이 없구나. 우리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목적과 가치란 말은 나왔어.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시가 찾아가 보는 거.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가 없다. 흔히 정독과 다독. 그러니까 자세히 읽는 게 정독이고 많이 읽는 게 다독이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된다. 일생을 함께 해야 할 지혜를 소설 읽듯이 흘려 읽을 수도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부터 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해서 뭐뭐 하듯이 지규가 있는 것도 또 확인되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힘을 올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이 지규 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대본에서 읽어서 한 부분만 손대가 보는 책도 있어야 한다 라고 다양한 독서의 방법을 나열하긴 했지만 뭐가 없네. 예시가 없어. 그러니까 2번 정답이 확실하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14번, 15번 갑시다. 14번, 15번은 문제가 붙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짝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게 면담자, 홍성일, 면담자, 홍성일, 박영자.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세 사람. 면담자, 홍성일, 박영자. 그러니까 면담자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글이 뭔가 대화. 우리 화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화 문제 많이 주죠. 14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 가지는 힌트고 한 가지가 X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면담자가 생선 상인이 손님과 겪었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 나오는 홍성일과 박영자가 생선 상인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인가? 더불어 2번 박영자는 면담 과정에서 단골 손님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래. 3번 홍성일과 박영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사실은 그 바로 위에 장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특별히 있어요 라고 해서 띠리띠리 이럴 때 보람을 느껴요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4번
홍성일은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을 확보해 왔는지. 여러분 너무 친절하면 되죠. 홍성일 씨가 뭐인 거 확실해. 생선 상인인 거 확실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만 한 자리에서 생선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단골을 확보해 왔는지 우리한테 확인해라 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15번 기역, 리을 중간중간 이제 기역부터 리을까지 밑줄이 있는데 읽으면서 확인하면 좋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은 면담자가 관찰한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리을은 면담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 디귿은 생선상이 느낀 정서를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 리을은 면담자가 생선상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질문.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으니까 장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특별히 있어요? 이게 제 생선상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야? 제가 잘 이해했나요?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장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특별히 있어요? 라고 자기가 궁금한 걸 묻고 있죠. 몇 번 나가리가 확실해 보여? 15번. 4번 나가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봅시다. 아까 커피 타놓고 기다리던 분들은 오랜 단골인가 봐요. 라고 면담자가 묻자 홍성일이 그 집은 한 30년 된 단골이야. 최소한 장사를 30년 이상 하셨나 봐요. 그죠? 면담자 다시 또 물어봐. 참 보기 좋았어요. 그 집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면담자가 그 집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라는 질문을 뭘 보고 한 거예요? 아까 커피 타놓고 기다리던 분들을 관찰.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 관찰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 관찰한 후에 그 관찰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라는 진술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뭐 처음에는 물건 팔러 갔다가 알게 되었지. 그 집이 왜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원래 사람들 반기는 집이기도 하고 그 집 아줌마가 손이 커 정이 많다고 하지. 뭔가 홍성일과 박은자는 무슨 느낌이야? 부부 느낌이야. 그렇죠? 그래서 면담자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제 그분들이 아침 먹고 두 분하고 함께 커피 마시러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박은자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양반들 늘 그래. 우리가 좀 늦는 날도 있는데 그때까지 안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더라고. 같이 마시려고. 그 마음이 참 고맙지. 자, 누구 씨는? 박영자 씨는 손님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겠네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죠. 면담자가 또 묻습니다. 단순히 생선을 사고 파는 사람과 손님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자기 동생이 생선 파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할까? 굉장히 친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자 홍성일 씨가 그렇지. 손님 그 이상의 관계지 우리는. 거기 마당이 넓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칼도 다 갈고 막 그래. 그래서 칼 도모도 그 집 창고에 약간 무섭다. 다 놔두고 그러니까 친하다. 그 얘기인 거죠. 면담자가 이렇게 장사하다 만난 이유는 참 다양하겠어요. 이 장사의 특성상 단골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자 홍성일 씨 어떤 장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사는 특히 단골을 확보하는 게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뭐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뭐라고요? 돌아다녀. 그러니까 한 자리에 뭔가 가게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손님들이 모두 뜨내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을 모두 우리 단골로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고 단골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라고 궁금한 걸 또 묻죠. 뭐 생선 장사가 따로 방법이 있간디. 그저 싱싱한 생선 제때 맞춰와서 바가지 안 씌우고 팔았지. 남들보다 더 일찍 움직여 사실 내가 새벽에 구리장 가는 것도 생물을 사려고 일찍 가는 거야. 좋은 생선 사려고 일찍 가는 거야. 정말 이 장사를 하려면 아주 부지런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들과 이렇게 생선 밟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그 안에 정을 주고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말해보해. 기분 좋지. 손님들이 나와서 물건 많이 사주고 서로 대화하면서 웃고 그러고 가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장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특별히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장이 서는 자리에 가시는 분들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보람이 있다고 느끼지. 꼭 오는 날인데 우리가 안 보이면 일부러 전화도 하시고 그래. 그 사람도 이제 보이다 안 보이다 그러면 걱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만 사오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더 고맙지 라고 보람을 느낀 이야기를 해 주었구나. 14번 몇 번 정답이 확실하네요. 4번 한 자리 생선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해 보이고요. 15번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을 도출하지 않은 거 몇 번 확실하네요. 4번 그치 점검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야. 그럼 니은번 면담자가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고 있고 디귿 정을 주고받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라는 말은 정서를 구체화 어떤 마음인지 필링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14번 정답은 4번 15번 정답은 4번. 하지만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의 어떤 지문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합법과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에러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소 길잖아. 그러니까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묻는지 집중해서 잘 읽어야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연습. 그러니까 연습해야 우리가 시험 나가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겠죠. 16번 가봅시다.
자, 16번 문제는 자, 이옥설, 이규보가 쓴 이옥설이라는 고려시대 패감 문학을 주고 우리한테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사실 이 작품을 알고 있다면 너무 쉬웠을 것 같고 몰랐다면 비문학처럼 읽어야겠죠. 제목 이는 수리하다 할 때 리자, 옥은 지복자. 그러니까 집을 수리한 이야기란 뜻인데 1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의 추이를 서술했냐? 2번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음. 모든 설의 구성이 뭐야? 어떤 경험이 나온 다음에 중간. 자, 한가편에서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다. 뭐 있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한 다음에 자신의 깨달음을 주는 2단 구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경험과 깨달음이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 이걸 확장해 나갔나? 3번. 특정한 현상을 일으킨 다양한 원인, 물결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지. 4번. 상반되는 3가지 경험, 그러니까 3가지 경험이 나오는데 다 반대되는 경험이 나와야 되고 차이점, 그러니까 뭔가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래. 가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3칸.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문제가 생긴 3칸이 있었대. 근데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중 2칸은 비가 센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건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했대. 그런데 수리를 하고 보니 비가 센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들보가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돈이 당연히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완전하게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당연히 적게 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가 아플 때 치과를 안 가요. 그때 가야 되는데 아니야 안 아픈 거야 이거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가 다 썩어서 이제 막 이제 그냥 정말 바닥을 드러내게 될 때 가서 돈을 많이 쓰고 오실 거죠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대. 즉 집 얘기를 했거든. 근데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뭐 해야 해? 빨리 고쳐야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빨리 고쳐야 힘도 돈도 덜 들겠죠 여러분.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너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거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마치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몸도 그러하다. 그래놓고 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정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데 갑자기 변경하려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의문문의 형태 답이 뭐예요? 삼가야 한다. 무슨 법? 법을 쓰면서 삼가야 한다. 즉 정치도 정사도 만약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개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소개하시죠. 1대1인데 공통점이요 차이점이요. 공통점이지. 너도 빨리 고쳐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범주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추라고 할 거지. 그러니까 4번은 완전 헛소리예요. 왜요? 차이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3가지 다른 범주가 오긴 했지만 네가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니고 3번 다양한 원인 X, S 빨리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면 1번 시간적 순서 어디가? 앞에 집 얘기는 시간적 순서가 뭐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디가 안 돼? 몸 얘기, 정사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지금 제시된 박스는 시간에 따라 어떤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서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서사가 메인이 아니고 그러면 뭐냐?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확장하고 있는 무슨 방식이요? 유추. 정답은 2번이고 우리 시험이 유추 때문에 이 이옥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17번 가봅시다. 자, 17번 문제 가봅시다. 기억, 리을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실 어휘의 뜻풀이 제일 싫어하는데 비교적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등장이 누가? 방자. 방자가 손을 넌지시 들어가리키는데 띠리리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는 게 바로 춘향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누가 물어봤구나. 몽룡이가 야 춘향의 집 어디야? 춘향의 집 어디? 춘향이 어디 살아? 라고 물어보니까 방자가 손을 넌지시 들어 가리키는데 저기 저 건너 동산은 울울하고 동산이 뭐 했을까? 울창하다. 그러니까 아주 울창하고 물고기 뛰노는 푸르고 푸른 연못 가운데 신비 화초가 무성하고 나무마다 앉은 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바위 구분 소래 맑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 건듯 어떻게 부른 거야? 살짝 슬쩍 바람이 살짝 슬쩍 부니 늙은 용이 서 있는 듯 없는 듯한 문 앞에 버들 들쭉나무 측백나무 삼나무 그 가운데 행자목은 음향을 주사 마주서고 오등나무 들추나무 깊은 산중 물풀의 나무 포도달의 동굴나무가 어떻게 해요?
나무 가지가 사실 넌출이 가지였어. 나무 가지가 휘휘칭칭 우리는 휘휘칭칭이라고 쓰고 싶다. 근데 휘휘칭칭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뭐라고 써야 해? 휘휘칭칭. 선생님 그러면 칭칭 감다는 틀리고 친친 감다는 맞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휘휘친친만 맞는 표현이고 휘휘칭칭이 에러일 뿐이지 칭칭 감다, 친친 감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로는 가능한데 네가 앞에 휘휘가 오면 친친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휘휘친친 어떻게 감겨있어요 여러분? 마구 감겨있는 모습이 휘휘친친이지 뭐야. 그러니까 휘휘친친 감기다 라고 소개했구나. 그러니까 우울하다, 무성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울창하다. 더불어 건드뿐이 어떻게 불어? 슬쩍, 살짝. 그죠? 디귿번 소개해봐. 넌출은 가지. 그러니까 덩굴나무 가지가 휘휘친친 감겨서 그래서 담장바로 우투사하는데 소나무 정자가 대나무 숲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게 바로 춘향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 몇 번 나가리구나? 3번 나가리. 그래서 살짝 넌출. 이게 줄기였구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디서 나오는 대목이구나? 춘향전. 지금 춘향전의 한 대목을 좀 잘라서 우리한테 보여준 대목이구나. 우리가 유추도 가능하네요. 다시 해볼게요. 우르르하다. 그러니까 뭐구나? 울창하다, 무성하다, 건듯. 꼭 외웠으면 좋겠어. 바람이 건듯뿐이 어떻게 불어? 살짝 불어. 더불어. 자, 휘휘친친 감기다. 무슨 뜻이야? 뭔가 이렇게 막 둘러감은 모습. 사실은요, 기역, 니은, 리을이 포인트였어. 기역, 니은, 리을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넌출, 어려움은 해왔지만 덩굴나무 가지라고 살짝 줄기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덩굴나무, 줄기, 가지 이런 뜻으로 쓰고 있구나. 정답은 3번 에러. 자, 18번, 19번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죠? 고전 시가가 나왔죠. 윤선도가 쓴 오우가 다섯 친구를 노래하다, Five Friends 뭐 이러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첫 수에서, 그러니까 1수에서 이 벗들을 소개하죠. 내 버디. 우리가 친숙한 그 말이다. 그죠? 내 친구가 몇이나 하니? 수, 석, 송, 죽. 누구게? 월. 그래서 동산에 달 오르니 그도 반갑고야. 사실 우리가 이 달이라는 건 마지막 나에서도 확인하죠.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너만 하니가 없다. 보고도 말 아니하니. 여러분 소개하시죠. 달의 특징은 뭐예요? 비밀을 잘 지켜. 밤에 뭔가를 봤을 거 아니야. 보고도 말 안 하니. 즉 아주 과묵한 친구. 너야말로 내 친구인가 하노라 라고 인정해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19번 가에 괄호에 들어갈 말은 해냐? 뇌냐, 달이냐, 별이냐, 뭐 찍어야 해요? 달 집어넣어줘야 하고요. 18번 가 부분의 역할로 가장 적절하를 소개했다. 앞으로 등장할 대상들을 소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니? 수미상관. 근데 이 가가 마지막에 또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2번 X고 점층적인 시상적으로 주제를 요약. 그러니까 점층은 점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그냥 다섯 친구를 소개하고 끝났거든. 그러니까 점층이라고 해도 어색하고 주제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주제는 뭔가 그럴싸한데 앞 동네가 어색하다.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답법과 서리법 있어요 없어요? 내 버디 몇이나 하니? 그치 몇이나 하니? 그러니까 뭔가 묻는 것 같고요. 수석 송죽 그리고 달이다 반갑구나. 그러니까 뭔가 문답의 느낌이 없진 않죠. 더불어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무엇하겠는가? 이 다섯이면 충분하다. 뭔가 의문문의 형식이고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서리적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시적 대상을 뭐라 그랬어? 모호화, 불러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완벽히 어색하죠. 남는 게 몇 분밖에 없네요. 1번 명백하게 자기의 친구 다섯을 소개하고 있거든. 가볼게요. 내 버디 몇이나 하니? 내 친구가 몇 명이냐면 수, 석, 송, 죽, 누구야? 월. 그래서 달이 여기 들어가요.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뭐 하겠니? 나 이 5명이면 충분해. 사실 5명이 아니죠. 뭔가 자연의 어떤 존재하는 사물을 얘기했으니까 왕딴 가봐. 뭐래? 제 해석이 여러분. 그러면서 자 하나씩 소개합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슬적이 한오메라. 좋고도 그칠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얘가 제일 좋대. 그러면 질문 이 좋다는 뭘까? 막다. 그러니까 과거의 니오타가 지금의 좋다, 굿이고요. 과거의 좋다는 지금의 클리어, 클린의 뜻. 구름빛이 막다곤 하지만 얘는 잘 검어진대.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가 막다 하지만 너는 그칠 적이 많다. 이들의 특징은 뭐야? 잘 변해. 그런데 맑으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 그칠 때가 없는 건 누구밖에 없다?
물뿐인가 하노라. 너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의 속성, 너를 칭찬한다. 무슨 성을? 불변함. 넌 참 변함이 없구나를 칭찬하고 있어. 더불어 굿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니할 수 없는 바위뿐인가 하노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 자, 꽃, 플라워죠. 무슨 일로 피었다가 쉽게 치고 더불어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것 누구밖에 없구나. 바위밖에 없구나. 바위는 뭐해? forever.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에 대해 너는 참 영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살짝 두 개가 뭔가 비슷한 점이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자연물들이 왜 자기의 친구밖에 될 수가 없는지를 칭찬하고 있는 매우 무슨적인 시 맞네. 예찬적인 시인 것 같죠? 계속 가볼게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야, 소나무 너는 어찌하여 눈서리를 모르는다. 눈서리를 모르냐? 무슨 뜻이에요? 너는 왜 이 추울 때 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너는 변함이 없느냐 너는 영원하구나 너는 뭘 지키는구나 절개를 지키는구나 그래서 네가 저 깊은 구천에 뿌리가 고든 녀석이구나 나는 이걸로 알겠다 글로하여 내가 알겠다 칭찬을 해줍니다. 더불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꼿꼿하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여러분 얘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꼿꼿한데 속이 비었대.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서 사시에 푸르니 사계절 푸르대. 그를 듀아하노라. 뭐한 그게? I love you.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글은 누굴까요? 대나무. 그러니까 대나무가 뭔가 굉장히 절개를 지키면서도 속은 비어있어 겸허해. 그러니까 뭔가 겸허하면서도 뭔가 꼿꼿해. 절개를 지키니까 나는 그가 좋다. 라고 지금 대나무를 칭찬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수, 소, 송, 죽. 네가 죽이구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겠니?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최고다. 회원인가 봐. 아닌가 여러분? 너는 과자 특징이 보고도 말 안 해. 밤에 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걸 봤겠죠. 뭐 도둑도 봤을 거고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봤을 거고 그렇죠. 막 거짓말하는 사람도 봤을 거고 많이 봤을 건데 야 너는 보고도 말을 안 하는구나. 아주 과묵한 존재구나. 누구요? 달. 너야말로 내 친구인 것 같다라고 예찬하고 있는 그래서 네가 5친구인데 몇 수구나? 6수로 앞에 1년이 붙어있기도 하고 다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18번에 1번, 19번에 3번 확인했네요. 자, 마지막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여러분 힘을 내요. 마지막 문제는 제시문을 보니까 봉산탈춤이라고 되어 있구나. 어느 지방? 황해도 봉산지방. 그치? 안동 아니야. 해주 아니야. 봉산탈춤이야. 그러니까 황해도 봉산지방에 전해드려오는 탈 쓰고 공연한 거죠. 무슨 극이구나? 가면극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고 그래서 주면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어요. 1번 노세원님이란 표현이 나오나 봐. 이걸 통해서 양반의 사회적 권위를 뭔가 나타낸 건지. 2번 생원의 말 중에서 말뚝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나타나고 있는지. 3번 춤과 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선탈춤 지문 문제를 풀어봤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춤과 음악 나오는 걸 기억했다면 3번 되게 쉬웠을 것 같죠?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는데 이거 살짝 덮은 건지 확인하래. 그다음 4번 채찍을 통해서 무대한 가상의 장소. 사실 봉산탈춤은 특별한 장소가 없죠. 특별한 무대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넓은 데서 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없는데 다만 채찍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소 안에 가상의 장소를 설정했는지 확인해래. 가볼게요 여러분. 말뚝이 나옵니다. 생원이 이놈 너 양반을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양반을 모시지 않고 생원이 말해주는구나. 말뚝이 할 일은 뭐예요? 양반을 모셔야 돼. 너 어디 다니니? 말뚝이가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국 말아서 당시 평민들은 다 그랬겠죠. 찬밥 말아서 일찍 아침 먹고서 마곡간에 들어가서 물결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해서 말뚝이님 내가 타고 내가 노세원님을 탔대. 노세원님, 노생원님. 그러니까 이 노생원님을 가지고 말을 장해서 노세원님, 노세님을 내가 탔어. 그러니까 양반을 지금 까고 있는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1번 특징 노세원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대 양반들의 사회적 권위를 나타냈다. OX. B. 그래서 우리는 노세원님의 형광펜을 칠해야 돼. 이게 재활용될 문제로서 가능성이 있구나. 이 노세원님은 노생원님이라는 표현을 노센님이라고 발음하게 만들어서 말장난을 통해서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국 말뚝이가 양반을 탔다는 얘기가 되니까 양반 입장에서 잘 들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인데 그죠? 양반 알아들었는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삼국 무릎 매주 밥도하고 동원 여우를 서는 9월이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한산 방방곡곡 면면추전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탐나무 결결이 뒤에 말장은 또 나오죠.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뭔가 반복에 의한 말장난을 또 해. 그러면서 다 찾았는데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그러니까 새님이 있으면 내가 모시에 마땅한데 양반 그런 새님 비뚝한 놈 양반을 까고 있는 거지. 양반을 비하해요. 다만 중략되고 그 뒤 내용이 없네요. 그래놓고 생원이 또 나옵니다.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물결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생원이 또 우리한테 말뚝이가 해야 될 일을 들려주고 있죠. 뭐라고? 세처를 정해라. 세처가 뭐냐면 이 나그네가 머무는 거처가 세처거든. 그러니까 나그네 묵는 집을 빨리 이 양반을 왜 정해라. 너 어디 돌아다니니? 그러니까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뭐해? 원을 이렇게 그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가상의 장서. 그죠?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울장이 뭐냐면 이게 말뚝이에요. 말뚝 딱딱 받고 그다음 깃. 여기서 깃은 지푸라기예요. 이걸 푸근푸근히 두고서 문을 하늘로 둔 세처를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말뚝이 막 박혀 있고 지푸라기가 있고 뚜껑이 열렸어. 이거 누구 사는 집 같아 여러분? 그치 이거 말이나 짐승이 뭔가 거하는 거처일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국간 같은 장소를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양반이 머물 곳입니다. 제가 마련했습니다. 누굴 까는 거예요? 양반을 비하하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생원이 이놈 뭐야? 알아듣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말뚝이가 뭐예요? 변명. 그러니까 다시 갈게. 말뚝이가 이거 마국간 같이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거하실 거처입니다.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생원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말뚝이가 뭐예요? 변명을 하죠. 이 양반 어찌 됐어? 자좌오양의 털을 잡고 남양의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련각 이 5 기둥으로 된 집이 굉장히 비싼 집이래. 그러니까 쭉 좋은 얘기예요. 중간쯤 오시면 단박영정 4글자가 벽에 붙어있어. 단박 욕심이 없다.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깨끗하다. 이런 좋은 말 붙어있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 당중 유태화 백인 100번을 참으면 당중 그 집에는 유태화 반드시 큰 화평함이 있다. 더불어 남쪽을 바라보니 인의예지 북쪽을 바라보니 요제 중심. 그러니까 아주 멋진 집에 멋진 글귀들도 걸려있고 오시면 뭐 자계 함농 반다지 새벽 같은 노 요강 노태야 양칠 간죽 자문죽 이리저리 맞춰놓고 까지 먹을게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자자오양부터 맞춰놓고까지는 다 뭐야? 그러니까 멋진 세간살이 어떤 멋진 글귀, 멋진 물건들을 막 나라면서 이러이러한 집이라고 양반을 한껏 나 지금 앞에 깐 거 아니야. 너 이런 집에 살 거잖아. 라고 뭔가 축혀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물결.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으로다 축축 죽여놨습니다. 양반이 피울 담배를 똥을 묻혀놨대. 양반을 뭐 한 거예요? 조롱한 거죠. 너무 세게 조롱을 하네요. 그러자 생원이 알아듣습니다. 이놈 뭐야? 또 화를 내죠. 또 호령을 하자. 자, 호통을 치자. 말뚝이가 또 뭐예요? 변명. 이 양반 어찌 됐어. 내가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죽여놨다고. 그래야 했어. 꿀물 죽여놨어요. 변명을 하자. 양반들이 꿀물에 죽여놨다네. 라고 뭐해? 좋아해. 어떻게 하냐면 뒷동네.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뭐예요? 일제히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변명도 아닌데 안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소개하시죠. 뭐와 뭐를 통해서. 춤과 음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뭐 한 거야? 갈등을 살짝 덮어버린 거죠.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이 세처 안에 앉는다. 라고 소개했어. 우리는 이미 생원의 말을 통해 양반을 모셔라. 세처를 마련해라. 라는 해야 할 일 확인했고요. 춤과 음악을 통해서 갈등을 살짝 덮고 가는 장면도 확인했고 계속 같은 구조가 반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뚝의 양반을 조롱하면 양반이 알아듣고 호통, 화를 내긴 하는데 이 말뚝이가 변명을 하면 그랬어 안심하고 살짝 또 넘어가고 또 계속 반복되는 이런 구조구나를 알 수가 있고 4번 역시 시책을 통해서 무대 안에 가상의 장소를 설정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어. 노세원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노세원님이란 말을 노세원님이라고 발음해서 노세님이라고 해서 내가 노sem을 탔다 라고 양반을 깐 대목이었구나. 언어 유희구나 꼭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우리 4월 9일 시행된 소방직 문제를 한번 쫙 같이 풀어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방직, 너무나 멋진 우리 소방직에서 국어가 사라지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소방 공무원을 꿈꾸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또 멋진 소방관이 있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그 길 쭉 한 길로 매진해 가시면 좋겠고 정말 이 나라를 잘 지키는, 이 나라를 잘 훌륭히 건사해 주시는 그런 소방관들이 모두 되시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응원을 담아 보냅니다. 더불어 이 강좌를 저와 함께 공부하실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우리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또 지방직 서울시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또 더 나아가 기상직 또 국회직 다양한 직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국어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요령들이 있죠. 그 요령들을 저와 함께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것들을 체크하셨다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 추가하는 용어로 이 수업을 잘 의미 있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 그 다음은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복습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